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에서 외화자산 운용 전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정상화인데요. 단어 자체들은 뭐 이렇게 낯선 단어는 없으실 텐데, 일단 주요국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정상화라는 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닌 것인가라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오늘 강좌는 일단 일반적인 통화정책의 모습들이 어떠한 건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대략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렇지 않은 초완화적인 상태로 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풀 사이클을 다 거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대체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드린 후에 이제 필요한 대목에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다른 나라를 조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자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본인이 대출이 좀 있으시거나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인 입장에서 조금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지금 국제금융시장 얘기를 하니까 저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경우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재정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뭐 세금을 걷어서 쓰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재정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뭐 그냥 빌리지는 않고 이렇게 우리가 원금은 얼마에다가 이자는 얼마씩 주면서 만기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해서 채무증서 빈 문서를 이렇게 주고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뭐 미국채 혹은 미정부채라고 부르고, 이 미국 정부라는 곳이 뭐 굉장히 돈을 떼먹을 일은 없고 굉장히 신용도도 높고 한 차입자이고, 그래서 이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차 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서로 거래를 하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 국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2차 시장에서 서로 채권 자체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거래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을 빌릴 때 줘야 되는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는 뭐 그런 방식이고,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니까 돈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시장 금리가 형성된다고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만기를 정해서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1년, 5년, 10년 이렇게 만기를 정해서 빌려주는데, 보통 만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금리,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기별로 이렇게 이자율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곡선 형태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일드 커브라고 부릅니다. 일드가 이제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의미하는 단어고, 일드 커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 국채 일드 커브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 모습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X축을 보시면 이제
1 month, 6 months, 2 year, 5 year 이렇게 그 만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이 이제 Y축에 1%, 1.5% 이렇게 그 만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찍혀서 그 점들을 이어서 이제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곡선이 있고 그 앞에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이제 그 정책금리, 중앙은행의 정책을 이제 이 일드 커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책금리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 정책금리는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하고 초단기로 뭐 이렇게 하루짜리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일드 커브 선상에서 표시를 하자면 만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저 앞쪽에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이런 일드 커브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그 정책 금리를 좌우로 뭐 아래 위로 움직여 가지고 이 일드 커브에다가 영향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달성해 보겠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채찍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정책 금리는 채찍의 손잡이에 해당될 테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채찍의 끈 부분이 돼서 이렇게 손잡이로 움직이면 그 뒤쪽에 그 만기가 더 긴 부분들의 시장 금리들에 영향을 줘서 어떤 걸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 손잡이를 이렇게 아래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그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영향을 주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빌려서 뭐 집을 산다든가 지출을 한다든가 또 공장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기가 비용 측면에서 용이해지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들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그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는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국 통화가 약세를 가기 때문에 FX 환율 외환 시장에서 약세를 가기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격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제품과 경쟁했을 때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수출도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경제의 총 수요가 이렇게 그 자극을 받아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요가 강해지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도 올라가고 뭐 경기가 개선되고 이런 이제 그 전달 경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생각을 하고 정책 금리를 내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과 끝만 보면 정책 금리를 내렸을 때 결론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수년 뭐 경제학 책에서든 이렇게 학습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실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정책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물가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 값을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기가 더 쉬워질 테니까 뭐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물가를 올리는 어떤 이런 그 기대 경로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채찍의 뒤에 해당하는 일드 커브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 기조를 완화 정책 기조라고 하고, 그 반대는 긴축 정책 기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앞에서 보신 그 수단은 일반적으로는 초단기 정책 금리였고, 그 다음에 그 초단기 정책 금리를 어떻게 움직여서
전달 경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뭐 대부분 중앙은행들의 비슷한 시스템인데, 거기서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물가 안정입니다. 법에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게 과거에 이렇게 그 중앙은행 이론이 정립될 당시에는 물가가 대체로 높았기 때문에 그 물가를 어떤 목표 범위에 가깝게끔 낮추는 데 많이 강조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또 물가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 수준까지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또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전달 경로에서 보시면 금리를 내렸을 때 물가를 올리는 어떤 완화적인 기조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법을 한번 보시면 뭐 맨 위쪽에 미국 중앙은행 저희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Federal Reserve를 줄여서 Fed라고도 그냥 하는데요. 이 Fed는 뭐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게 정책적인 책무로 정의가 되어 있고, 유럽은 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그다음에 영란은행, 영국은 물가 안정과 또 금융 안정.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다 물가 안정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 정책 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가급적이면 구체화된 목표치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달성하려고 이제 정책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최근에는 한 2% 내외 정도로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이 더 지났는데 미국 1.6, 유로존 1.4, 일본 0.7 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아직 많이 처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강의 제목이 오늘 그 통화정책,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인데, 이제 지금까지 그 통화정책의 일드 커브를 처음에 보셨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든가 수단 이런 거 보셨고, 중앙은행의 책무까지 대략 이제 리뷰를 한번 하셨으면, 이제 통화정책이 정상화가 아니고 이제 비정상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인데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이들 아마 보셔서 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의 상태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물가가 아까 목표가 뭐 2%, 그 목표는 2012년에 들어온 거긴 한데, 어쨌든 물가가 2%를 좀 윗도는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라고 하는 아주 바닥 수준까지, 아주 낮은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고요. 실업률도 위기 전에 4% 언저리에 있었는데 이게 2배 훨씬 넘는 이제 10%까지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겁니다. 지표상으로 이렇게 가볍지만 이 중에선 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수치상으로만도 2배 넘게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태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책무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 페드 입장에서는 이 뭔가 특단의 어떤 긴급한 조치들이 필요로 하게 됐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의 비정상화 이렇게 부르진 않고 조금 순화된 말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영어로 이제 unconventional policy라고 미국에서 이제 순화시켜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인 정상화는 이제 이 unconventional한 정책들을 조금씩 거둬들여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비슷한 과정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간 순서상으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취해진 거는 정책금리, 아까 초단기 금리를 제로까지 급격하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비전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최소한 그 전에는 미국에서는 제로까지 내린 적은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림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안타깝게도 책자가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죄송한데 이 색칠된 부분이 화면상에서 색칠된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04년부터 그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미국 정책금리가 1%였어요.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 1%였는데 이제 경기도 괜찮고 해서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04년 6월부터. 그래서 17번 연속으로 2006년 6월까지 1년에 8번 회의를 하고 처음 시작을 이렇게 겹쳐서 17번 연속으로 5.25%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그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신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담보대출들이 서서히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고 그 빵꾸가 아니고 그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서서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니까 이제 다시 완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서히 시작하면서 있었는데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지지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이제 베어 스턴즈라는 그 대형 투자은행이 망하면서 또 금리를 한 차례 아주 급격하게 내렸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진정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고 다시 2008년 9월에 유명한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맞이하면서 금리를 제로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때 아시다시피 위기가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 금리로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제로까지 금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리를 내렸을 때, 정책 금리를 내렸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텐데요. 정책 이 파란색으로 된 이 영역 부분이 정책 금리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만기가 비교적인 짧은 2년물 금리, 그리고 파란색 선은 만기가 긴 10년물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2년물 금리 저희가 뭐 2년 정도까지는 단기 금리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이 2년물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를 따라서 그래도 잘 내려왔습니다. 비슷한 게 5.25에서 1% 내려올 0%, 0.25 뭐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10년물 금리가 조금 내려오다가 말고 막판에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까지 생긴 거죠. 이게 뭐 막판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생각을 해보면 10년이란 기간이에요. 10년이란 기간인데 정책 금리는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채찍 얘기를 하면 이 채찍 손잡이를 아래로 휘둘르니까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은 쉽게 방향대로 따라서 내려오지만 이 뒤쪽 부분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나 이렇게 한 달 정도 뭐 옆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하고 5년, 10년 이렇게 긴 만기로 돈을 빌려주는 거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건데요. 뭐 이렇게 그 기간 빌려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빚을 더 끌어다가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신용위험 같은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될 테고 또 경기나 물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우리한테 돈을 잘 갚을 수 있겠는지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자율을 책정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면에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짜리 돈은 중앙은행 가면 빌려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잊고 이어가면은 비교적 어느 정도 단기금리는 복제를 해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책금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이 장기금리는 정책금리, 금리 정책만 가지고는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게 그 채찍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를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써먹어 볼 텐데 맨 위에 있는 게 2007년 6월이니까 이제 금리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악화되는 위기가 생기기 전에 금리를 내리기 전에 시장 금리를 그려놓은 일드 커브입니다. 상당히 높은 5% 뭐 이 주변에서 돼 있었던 게 금리를 2008년 말까지 이렇게 거의 다 내리고 나니까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미만의 이렇게 짧은 구간들은 많이 내려왔지만 손잡이가 여기 있는 거죠. 윗부분은 그냥 이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정책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는 건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기왕이면 빌리는 사람도 한 5년, 10년쯤 이렇게 긴 만기로 안정적으로 빌려야지만 이제 그 안정적인 투자라든가 소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효과는 1, 2년 금리는 싸졌지만 이쪽은 전혀 싸지지가 않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거의 반쪽짜리 정도의 정책 효과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또 다른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적 완화를 하기 직전에 그 경제 상황인데요. 아까도 보시긴 했는데 당시 분위기가 이제 2008년 말까지 정책 금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분위기죠. 근데 이 핵심 지표들은 물가는 1%, 실업률은 10%를 찍고 있으니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 뒷부분을 봐서 그렇지 여기서는 아마 암담했을 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양적 완화인데 완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드 커브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기조라고 하면 그 앞에 양적이라고 해서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 그러니까 뭔가 물량 공세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붙은 겁니다. 그 앞에.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하면 돈을 푸는 거겠죠. 그래서 새롭게 돈을 막 찍어가지고 일드 커브 내려오지 않는 그 부분의 일드 커브도 한번 이렇게 내려보겠다라고 시작한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금 양적 완화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중앙은행 중에 한 곳이 일본은행인데요. 그 일본은행 정책을 가지고 실제로 뭐 시장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르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은 이제 돈을 푸는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 미국채나 뭐 이렇게 모기지 담보 채권 같은 것, 좋은 채권들이 시장에 있는 것들을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서 채권을 사들이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데 계좌에다가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시중 금융기관들의 계좌가 중앙은행에 있었을 테니까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을 높여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 그림인데 그림이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이번에도 색깔이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그 채권을 사들이면서 늘어난 그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의 그림이고요. 아래쪽에 이 분홍색 부분이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풀린 이제 자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부채니까 회계에서 얘기하는 그 대차대조표죠.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진 그림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퀀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 이렇게 그 채권을 사서 돈을 푸는 게 QE1, 2, 3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늘어난 이 규모만 해도 뭐 3점 몇 조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 몇백억 거의 4천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트위스트는 뭐 이렇게 꼬는 작전이라는 얘기죠. 뭘 꼬았냐면 이때는 이제 자산의 규모, 네트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았고 뭔가를 사고 뭔가를 팔았는데 그 만기가 긴 부분의 금리가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만기가 긴 채권을 사고 그 대신 만기가 짧은 부분의 채권을 파는 식으로 해서 대차 대조표의 규모는 키우지 않으면서 만기가 긴 부분의 금리를 타겟팅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QE1을 2009년에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정책 금리도 우리가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게라고 약속을 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말로는 뭐 좀 어색한데 선제 안내라고 뭐 이 정도밖에 번역을 못 하더라고요. 선제 안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한테 가서 이제 앞으로 정책금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은 뭐 사실 앞날의 경제 상황을 잘 정확히 안다는 게 거의 어려우니까 현 시점에서는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제 상황을 잘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제 이때는 사실 금리가 올라갈까봐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앞날을 약속을 해준 거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중앙은행답지 않다는 의미에서 어떤 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위기가 심해서 이제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확신에 찬 커뮤니케이션을 필요했고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for some time 뭐 당분간은 금리를 안 건드리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extended period 좀 긴 기간 동안 안 건드릴게라고 했다가 점점 굳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13년 중반까지는 금리 건드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14년 후반, 2015년 중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캘린더 기준으로 된 그 가이던스를 계속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걸 하다가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게 이제 원래 그 경제 여건에 맞게끔 정책을 하는 게 또 프레임에 맞기도 하니까 어떤 그 지표, 경제 지표를 어떤 타겟으로 제시해서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거나 뭐 물가가 뭐 2.5% 전망이 2.5% 정도로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 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기준치를 제시하는 식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 6.5%도 원래 10%였잖아요 실업률이 그게 6.5%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달성이 되려고 하니까 그걸 다시 뭐 5.5, 5% 이런 식으로 늦추면서 계속해서 그 저금리도 끌고 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를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양적 완화 QE1을 했을 때 일드 커브 변화입니다. 노란색이 제로 금리 갔을 때 일드 커브고 초록색이 양적 QE1을 시작했을 때 일드 커브인데 큰 변화가 없죠. 상대적으로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이후에 QE2, QE3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일드 커브가 좀 눌리는 게 보이시죠? 이런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정점이라고 생각되는 2013년 3월인데 사실 과거에 이제 일반적이라고 얘기했던 통화 정책의 모습은 우리가 이 손잡이 부분을 가지고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의 그 대체 과정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조정되게 놔두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이 일드 커브 구간에 뛰어들어 가지고 중앙은행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모습이 이 전체적인 그림에 다 나타난 거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드 커브란 게 그 채권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 채권이라는 금융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채권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어쨌거나 이렇게 중앙은행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 상황이 된 거고 어떤 채권 시장의 게임의 룰이라고 하면 그거를 중앙은행의 정책에 상당히 이렇게 좌우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든가 채권 그 투자 담당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만약에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중앙은행을 열심히 안 봐서 이렇게 될 거라고 포지셔닝을 했으면 성과가 엄청 안 좋고 이렇게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렇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 참가자들이 중앙은행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Fed Watch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도 열심히 봤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런 이제 일드 커브에 워낙 그 큰 영향을 전반적으로 주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풍토가 더 강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왼쪽의 상단의 그림은 저희는 다 차트라고 부르는데 점으로 찍힌 차트인데요. 이 점 하나하나가 이제 그 페드에서 정책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이 미래의 정책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2017년 말, 18년 말, 19년, 20년 말에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전망치를 각자 제출을 해서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만든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마다 발표가 되는데 3개월 후에 발표가 됐을 때 그 전과 비교해서 이 점 한 두어 개만 위로 움직이거나 밑으로 움직여도 또 채권 시장 금리가 마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 점은 그 선물 시장인데 이 정책 금리 자체를 이제 미리 예측해서 그 거래를 하는 그 선물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의 가격을 보아하니 뭐 이번 다음 넥스트 미팅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은 얼마가 된다라는 그런 계산도 최근에 생겼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이 점들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투자은행들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평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책 성향 같은 걸 분석해서 완화 정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왼쪽에 비둘기파라고 해서 더비시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완화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파 호키시 인사들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걸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연설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끝에 있는 아주 호기시한 분이 완화 정책을 그래도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시그널을 얻는 거죠. 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 페드 내에서 새로운 기류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에 맞는 투자 포지션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시장 금리가 또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박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는 최근 기사인데 이거는 조금 맥락은 다르긴 한데 내용이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표현된 기사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내용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성장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선진국의 민주주의 뭐 정치에도 영향을 주는 거다. 특히 이제 최근 유럽 선거 같은 데서 많이 부각됐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그 대두나 이런 부분에도 중앙은행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고서 저도 중앙은행의 직원으로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해봐서 가져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제 그 통화정책이 일반에서 이탈하는 비전통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탈해가는 미국의 사례를 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정상화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화를 왜 하려고 하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는데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완화적인 정책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면 이제 뭐 흔히들 버블이라든가 뭐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우려가 하나 있었을 테고 이번에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버블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어떤 채권 시장이 조금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셨듯이 그 중앙은행의 액션에 의해서 채권 시장이 막 움직이고 금리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게 원래는 시장이란 게 이제 시장 참가자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그 거래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가 결정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다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자율적인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필요성이 하나가 있었을 테고요. 좀 더 극단적인 게 이제 유럽 ECB의 경우인데 ECB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아주 많은 양을 사들이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떤 룰을 정해놓고 채권을 그 범위 내에서 사들이다 보니까 그 채권 사는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매입할 수 있는 채권 자체의 물량이 없어서 그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야 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너무나 그렇게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려는 이제 그 통화정책 수단이 소진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완화 정책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그 공격적으로 풀었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위기나 경제 위기나 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금리를 더 내리기도 좀 힘든 것 같고 더 이상 채권을 사기도 힘든 것 같고 하니까 좀 정상화를 해놔야 되겠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하나가 또 제기가 된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효과 이제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해서 뭐 좋아지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그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같은 지표들이 얼마나 추가로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잘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그 자신이 조금씩 없어진 겁니다. 다시 실업률과 물가 그래프인데요. 완화 정책 비전통적인 완화 정책을 열심히 하고 이제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 열심히 가니까 경기가 막 좋아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해서
이 파란색 영역으로 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까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뭐 이 사이에 어떤 질적인 문제에 대한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그랬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는 이렇게 1%로 떨어졌다가 2011년, 12년 뭐 요때 잠깐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그 국제 유가가 올라와서 조금 그 펀더멘탈한 경기와는 상관없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상승 요인이 있어서 잠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서 올라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줄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임금도 조금씩 더 줘야 될 테고 임금이 오르고 또 기업들은 임금이 오르는 만큼 물건 가격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실업률이 떨어지면 임금이 오르고 뭐 이런 그 순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조금 많이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과 물가의 이론적인 관계가 그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게 필립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근데 이 1958년에 뭐 영국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 커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 이제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해서 좀 사전적으로 그 시장에다가 우리가 조금 긴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대책이나 어떤 전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확신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블룸버그 시장 매체 거래 플랫폼인데 미디어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얘기로 이제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가 그림인데 이런 드립 페인팅처럼 이게 랜덤하게 그려져 있다는 좀 비웃음 아닌 비웃음 같은 거를 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확신을 잘 못 갖게 되고 전망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이분은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라고 저희 그 페드의 가버너 이사 중에 한 명이고 우리로 치면 금통위원 비슷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나와서 그 필립스 커브가 예전만큼 이제 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 포스트가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기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 물가를 좀 전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대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넷 옐런이라고 지금 중앙은행의 수장인 그 의장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이분보다 약간 더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계속 좋아지는데도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도 바뀌는 것 같지 않다. 물가에 대한 기대도, 그러니까 이분은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기대도 어떻게 바뀌는지 경제학자들이 사실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그 물가 회복에 대한 그 선행지표
혹은 그 전망의 논리 같은 게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긴축 단계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렇게 물가 2%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다라고 좀 느긋하게 되고 긴축도 상대적으로 늦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던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채찍질을 그만하고 고삐를 좀 잡아당길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 긴축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정상화라고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건데요. 이 중앙은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에피소드가 시장 에피소드가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긴축 발작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는 뭐 이렇게 줄여 나간다는 뜻이고 텐트럼 발작인데 시장이 긴축이라는 말을 듣고 발작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붙인 그 별명 같은 건데 2013년 5월 22일에 그 당시에 페드 체어맨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나와서 그때는 이제 QE3를 한참 하면서 그 자산을 열심히 사들이면서 그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느닷없이 나와서 이제 회의를 한 몇 번 더 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규모를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그 말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날부터 며칠 동안 금리가 급등을 하고 변동성도 아주 요동을 치게 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한참 당장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 언젠가에는 줄일 수 있다. 사긴 사는데 줄일 수 있다라고 한 말 가지고 이렇게 큰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서 기억되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의장인 옐렌 의장도 그 다음 해 2014년에 이제 취임을 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2014년 4월에 이제 그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하고서 정책 결정문에다가 그때는 이제 QE3를 페이스 다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다가 사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서 이제 끝에 다가가고 있을 때였는데 정책 결정문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로서 이제 우리 페이스 다운 다 해서 그 QE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considerable time 동안은 금리 건드리지 않겠다, 유지하겠다라고 정책 결정문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분이 그러면 그 정책 결정문에 나온 considerable time이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당시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던 옐렌 의장이 한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6개월이 너무 짧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또다시 금리가 이렇게 막 뛰어오르고 하는 미니 텐트럼을 경험을 했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조금 이분의 발언 성향이 나중에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찍을 치는 것보다 고삐를 당기는 게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몇 가지 사례였는데 일단 뭐 그런 여러 가지 홍역을 치러가면서 이제 정상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갑니다. 그 빨간색 네모 부분인데요. 이 자산 쪽을 보시면 이제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는 페이스인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둥글게 꺾이면서 이제 속도가 제로가 돼서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는 때까지 이제 요 구간, 요 1년 남짓 되는 구간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테이퍼 텐트럼이라든가 온갖 그 뭐
긴장감이 돌 만큼 이 단계에 지나가는 게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년에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요런 그 현상 유지 단계로 들어간 게 2014년 말이니까 거의 요 테이퍼링 기간만 해도 한 1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말에 그 QE3가 끝났으니까 옐렌 의장님 바람대로면 6개월 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왜 그렇게 못 됐냐면 그 QE를 종료시키는 거 이상으로 또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어떤 QE 테이퍼링은 정상화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은 이제 본격적인 긴축의 신호로 시장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금세 올린 게 아니고 그 포워드 가이던스 부분에서 페이션트 우리 금리 올리는데 인내심을 굉장히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한테 이제 그 진정해라,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지 작업을 한 끝에 이제 드디어 올리는 게 2015년 말입니다. 15년 말. 그래서 이걸 보시면 04년에서 06년 올릴 때는 매번 회의 때마다 0.25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매 회의면은 한 달 반 정도 만에 한 번씩 올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15년 말에 한 번 올리고 1년 동안 또 눈치 보다가 16년 말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아주 천천히 그 정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이제 뭐 12월 13일에 페드 정책 회의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는 거의 이제 금리 한 번 더 올린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올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아까 부풀었던 대차대조표를 좀 줄이는 정상화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 대차대조표가 부풀어날 때 채권을 시장에서 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 팔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그렇게 팔아버리면 그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시중 금리가 막 급등한다는 거는 뭐 또 채권 시장이 막 위축될 수 있고 채권 시장이 위축된다는 건 시중 금리가 급등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또 여기서도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어프로치가 나왔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이 자산 축소 계획을 연준에서 그 전에 발표를 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 현상 유지되는 구간에서 현상 유지를 하려면 이제 채권이란 게 아까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만기가 되면 원리금이 상환이 되고 채권은 이제 나가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얹혀 있는 채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현상 유지를 하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채권을 안 산 게 아니라 만기 돌아오는 만큼은 딱딱 사서 이렇게 채워놓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재투자라고 하죠. 만기 재투자. 만기 재투자되는 부분을 줄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채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만기 돌아오는 거를 다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해서 만기 재투자되는 부분을 조금씩 처음에 조금씩 줄여나가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확대해서 줄이자. 직접 파는 방식이 아니라 재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은 대차대조표가 뭐 4.5조 달러 정도까지 갔던 거를 한 3조 달러 언저리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정상화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했고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자산 규모를 줄이는 과정을 하면서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데요. 정책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 단기 금리는 그 이전부터 정책 금리 올라갈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시작되고 나서도 좀 이걸 따라서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10년 만기 금리, 장기 금리는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정책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습니다. 2번 정도 이렇게 동그라미 된 부분에서 위로 튀는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 텐트럼, 사는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그 결과로 한번 튀었고, 두 번째 초록색은 이거는 통화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작년 10월, 11월 뭐 이때쯤인데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제 그때 새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고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상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돈을 빌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을 빌리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뛴 부분이고, 역시 이번에도 정책 금리의 영향은 이제 뚜렷하게 찾아보기는 힘들죠. 여기 이 그림상에서도.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 일단 보시면 맨 완화의 정점 이 2013년 3월 정도고요. 이제 이때 일드 커브에서 비하면 지금 이제 최근이라고 했는데 이 날짜는 지금 10월 25일이니까 한 달 더 지났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큰 모양상의 변화는 없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쪽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평평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드 커브가 평평해지면 저희는 이제 저희 용어로는 플래트닝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팔라지면 스티프닝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관심은 이제 정상화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일 텐데, 처음 출발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경제 사정상. 그리고 정책 금리만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정책 금리가 아직 올리기 전에 1에서 1.25 구간인데 그거를 한 2.75에서 3%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점도표에서 보신 연준 정책위원들의 전망 혹은 희망이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올릴 수 있겠냐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초안화적인 정책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지, 다시 언와인드 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봤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처럼 자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GDP 대비 퍼센트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이 다 썸이고, 이 짙은 색이 미국 연준, 하늘색이 유럽 ECB, 그다음에 노란색이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자료는 IIF라는 연구소에서 전망한 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자산 규모를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제로선인데요. 제로 위쪽은 자산을 사고 있다는 거고 밑에 쪽에 나타나면은 자산 규모를 줄이거나 판다라는 건데 짙은 파란색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자산을 줄이는 국면으로 연준이 들어갔고 앞으로의 전망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국면으로 보면은 자산을 사긴 사고 있으나 사는 규모를 줄이는 국면. 그다음에 일본은행은 대체로 현상 유지, 당분간 현상 유지 정도로 전망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시장에서. 이걸 이제 다 합친 게 검정색 선인데 한 2019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이 아니고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시점이 온다라는 전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색 유럽 ECB가 조금 재밌는데요. ECB는 2011년부터 보시면 샀다가 13, 14년에 또 대규모로 팔았다가 15년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11년, 12년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재정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그 뭐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나라 살림에 문제가 생기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ECB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제 자산 매입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뭐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지 이제 이 시점부터는 또 산 거를 오래 담아둘 수 없다라고 해서 판 거죠. 13년, 14년 팔았는데 그때 갑자기 경기가 확 나빠집니다. 14년에 13, 14에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QE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샀다가 팔았다가 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이게 중간에 파는 걸로 돌아선 게 좀 성급했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가만 가지고 경기를 대충 짐작을 해보면 미국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13년, 14년에 미국은 그래도 횡보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유럽은 2점 몇 프로 있던 물가가 0% 깨고서 디플레이션 상태까지 들어갈 만큼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이때에 그게 있었고요.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들로서는 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보다 이걸 걷어들일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반면 교사가 됐을 것 같고 ECB 자체도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랬는지 ECB가 좀 뭐 그 긴축과 관련된 긴축으로 비치지 않기를 많이 바랬던 것 같고 이 그래프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테이퍼링 그 자산 매입을 줄이는 시점에서의 테이퍼링 관련된 기사 수를 세 가지고 이렇게 그 매일매일 몇 건의 기사가 나왔는지를 세 놓은 건데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막 할 때는 기사 수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작년에 좀 줄이고 했을 때 뭐 그 무렵에는 20위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사이클 상으로 한 3년 정도 이상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국면으로만 보면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ECB가 사고 있는 규모는 이렇습니다. 2015년에 다시 이제 사는 국면으로 들어왔을 때 매월마다 600억 유로씩을 사다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2016년에는 800억 유로까지 늘렸습니다. 늘렸다가 다시 조금 줄여서 이제 600억 유로로 올 초부터 갔고요. 그래서 지금도 600억 유로를 연말까지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내년도 계획을 발표해서 그 내년 1월부터는 300억 유로로 줄여서 이거를 사겠다.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고 지속은 최소한 9월까지는 지속할 거다라고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그 22는 채권이 좀 모자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그림이고요. 유로라는 통화 자체가 우리나라 원화처럼 어떤 단일 국가의 통화가 아니고 뭐 10여 개국이 되는 나라가 일정 그 출자 비율로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중앙은행에서 만든 단일 통합통화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20인데 22가 자산을 살 때도 그런 어떤 공평하게 나라별로 좀 사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슈어 리밋이라고 해서 나라나 그 국채 발행자는 그 나라죠. 정부. 그러니까 그 나라나 아니면 발행자별로 회사채도 사고 했으니까 발행자별로 발행 잔액의 33% 이상은 사지 말자라고 정해놓은 그 리밋이었는데요. 물론 그 유럽 경기도 상당히 예전보다 개선이 된 것도 있었지만 이런 리밋을 고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속도가 이제 이 600억 유로인데 이 속도로 샀으면 뭐 올해 이게 올해 말 정도 되나? 이렇게 금방 이제 리밋을 쳐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완화를 못하는 상태가 올 것 같아서 줄일 거라고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이제 투자은행들에서 이런 추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계획은 이제 300억이니까 요 회색에 있는 이 스케줄을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그런 그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어서 줄이고 있는 또 다른 사정이 하나가 있고, 뭐 이 추정상으로는 8월 되면 이제 그 리밋을 칠 거다라고 했는데 22에서는 9월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이제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제 추정상의 차이는 좀 있었는데 시각적으로 이런 리밋을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유럽을 보셨고 이제 그 비정통적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도입됐고 지금 정상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인데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이제 10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단계에 들어갔고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22는 계속 자산은 사고 있지만 사는 속도를 줄이는 페이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금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요. 22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일부 수신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가 있죠. 그리고 뭐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란은행은 지금 이런 일반적인 정상화의 맥락은 아니라고 보고 브렉시트라는 문제가 있어서 EU에서 탈퇴하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나라 통화인 파운드화가 약세를 가고 그래서 그게 물가 쪽으로는 상승 압력을 줘서 물가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이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1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한 상태고요. 뭐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지난 7월과 9월에 2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정상화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테마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결국 임금이 언제 오르냐 그리고 물가는 언제 오르냐에 대한 해답 그러니까 현재는 왜 이게 오르지 않느냐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필립스 커브 외의 어떤 대안적인 설명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자체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연준 내부에서도 좀 엇갈립니다. 슬랙이라고 해서 이제 유휴인력을 의미하는 건데 노동시장에 유휴인력이 많이 있으면 그 임금이 좀 오르기가 힘들겠죠. 임금 싸게 싼 임금, 현재 임금을 주고도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임금이
안 오르는데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측정되지 않는 그 지표상의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유효인력이 생각보다 많아서 임금이 안 오르는 거다라고 진단하시는 분이 연준 내부에서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노동시장은 거의 이제 개선될 만큼 개선이 됐다. 과열된 것도 아니지만 이제 거의 유효인력이 많이 있어서 임금이 안 오르는 거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대안적인 설명들은 뭐 이런 기익 이코노미라고 해서 요즘 뭐 우버라든가 우리나라 대리운전도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통신망 기반의 플랫폼만 제공을 해주고 정식 그 계약 노동계약이 아니라 이제 비정규 포지션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일이 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어떤 노동자들끼리의 노동자 단체라든가 이런 노동자 세력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그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이런 로렌스 서머스 같은 재무장관 지낸 분도 언급한 적이 있고요. 또 뭐 행태 이제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미가 요즘 유행이지만 그 행태적인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뭐 고임금을 주고 아웃사이드에서 헤드헌팅을 해오는 것보다는 그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뭐 재교육시키고 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행태 변화를 관찰해서 보고한 경우도 있고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현재 수준에 좀 안주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뭐 그런 설명들 요인들인데 이거는 옐렌 의장이 어떤 연설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게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니까 온라인 쇼핑이 아무래도 뭐 그 웨어하우스 창고라든가 기타 그 물질적인 시설이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마진이나 가격 인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본 거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기업들 측면에서도 마진이 축소되고 마진이란 게 이제 재료비에다가 마진을 마크업 해가지고 물건 가격이 되고 그게 모아지면 그 프라이스 인덱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마진 축소 압력이 있다거나 노동력도 이제 해외에서 싼 노동력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약해지고 있다라는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뭐 예전에 수요 공급 법칙을 배울 때처럼 딱 떨어지는 설명들은 아닌 것 같고 가설에 가까운 설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일드 커브는 이제 그 만기별로 이자율들을 모아놓은 곡선이었고 그게 통화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을 자주 보셨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는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을 조정할 때 그리고 있는 그림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평소에는 그전에는 잘 쓰지 않았으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취했던 특단의 조치들이고 그게 제로금리 같은 이제 당시에 금리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제로까지 급격히 내렸던 조치라든가 아니면 그 채권 자산 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푸는 QE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제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제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그런 문구들을 정책 결정문에 싣고 있고, 그다음에 필립스 커브는 실업률과 물가의 그 역의 관계. 이게 지금
옛날만큼 이 관계가 공고하지 않아서 이제 물가를 전망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었고, 자산 매입 축소하고 자산 축소는 이제 한 단어 차이지만 매입 축소는 여전히 대차 대조표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 있는 거고, 반면에 자산 축소는 이거를 실제 자산을 팔든지 아니면 만기 재투자를 덜하든지 해서 줄어드는 국면이라는 데서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별해서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만에 이제 한 10년 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통화정책,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갔다가 다시 정상화까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많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정상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경제 금융 관련된 텍스트를 보실 때 오늘 들어보신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